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지만 쉽게 말씀하지 못하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경조사 참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72세 되신 김 할아버지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이분은 지난달에 경조사비로 100만 원을 쓰셨습니다. 한 달 동안 결혼식 3번, 장례식 4번, 회가변 1번, 총 8번을 다녀오셨어요. 문제는 뭘까요? 김 할아버지의 한 달 연금이 80만 원입니다. 생활비로 쓸 돈도 빠듯한데 경조사비로 100만 원을 쓰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적금을 깨셨습니다. 노후를 위해 모아둔 소중한 돈을요. 김 할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기 싫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뭘 해준 것도 없고 나도 별로 친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 가면 뭐라고 할까봐 걱정돼서 갔어요.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이게 비단 김 할아버지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많은 노년층 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세요. 경조사에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가자니 경제적으로 부담되고 몸도 힘들고, 안 가자니 체면이 서지 않고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렵고,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이 들어서 경조사에 정말 가야 하는지, 가야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가야 하는지, 안 가도 된다면 어떻게 거절해야 하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경제적인 부분, 건강 문제, 관계의 본질까지 모든 것을 다룰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경조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당하게 선택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나를 지키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경조사비의 경제적 부담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요. 실제 조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월 평균 경조사비가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50만 원에서 80만 원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남성은 약 60만 원, 여성은 약 35만 원입니다. 남성은 연금의 거의 전부를, 여성은 연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경조사비로 쓰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시즌이 있다는 겁니다. 봄과 가을에는 결혼식이 많고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장례식이 많습니다. 특정 달에는 경조사가 몰려서 100만 원이 넘게 나가는 경우도 흔해요.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결혼식 축의금이 평균 10만 원입니다. 친한 사이면 20만 원, 30만 원도 냅니다. 장례식 조의금도 10만 원 정도. 회갑이나 칠순잔치는 최소 10만 원에서 20만 원. 한 달에 결혼식 3번 가면 30만 원, 장례식 4번 가면 40만 원. 여기에 교통비, 식사비까지 포함하면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1년으로 따지면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입니다. 연금으로 경조사비만 내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축한 돈을 까먹거나 자식들한테 손 벌리거나 심지어 빚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아는 박 할머니는 작년 한 해 동안 경조사비로 800만 원을 쓰셨습니다. 연금이 40만 원밖에 안 되시는데 말이죠. 어떻게 하셨을까요? 처음엔 예금을 깼습니다. 2천만 원 있던 게 1년 만에 12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엔 카드를 긁으셨습니다. 결국 빚이 300만 원 생겼어요. 75세 할머니가 카드 빚을 치게 된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경조사를 안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체면이 깎일까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그렇게 다녀와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겁니다. 박 할머니 말씀이 돈 쓰고 나면 후회돼요. 이 돈으로 손주 용돈 주고 내가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청첩장이 오면 안 갈 수가 없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안 갈 수가 없을까요? 여기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과거에 내가 받았으니까 갚아야 한다는 생각. 둘째, 안 가면 관계가 끊어질 거라는 두려움. 셋째, 인색하다는 소리 들을까봐. 넷째, 동네에서 소문날까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정말 다 가야 할까요? 30년 전에 제 결혼식 왔던 사람이라고 해서 지금 그 사람 자녀 결혼식까지 가야 할까요?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 장례식에 꼭 가야 할까요? 실제로 조사해보면 경조사에 갔을 때 주인 측에서 여러분을 기억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절반도 안 됩니다.
특히 결혼식은 정신없어서 누가 왔는지도 제대로 못 봐요. 답례품 받고 식사하고 오는 게 전부입니다. 장례식도 마찬가지예요. 상주가 일일이 누가 왔는지 확인할까요? 조문객이 수십 명, 수백 명인데 불가능합니다. 방명록에 이름 쓰고 절하고 나오는 게 끝이에요. 그럼 왜 우리는 가는 걸까요? 습관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해오던 습관이에요. 그때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몸도 건강했고 관계도 중요했습니다. 직장 동료, 사업 관계자,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가 실제로 도움이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은퇴했고 경제적으로 빠듯하고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관계의 성격도 바뀌었어요. 실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형식적인 관계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경조사 참석 기준을요? 제가 추천하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적 기준입니다. 한 달 경조사비를 연금의 10% 이내로 제한하세요. 연금이 100만 원이면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만. 이 선을 지키세요. 초과하면 과감히 거절하는 겁니다. 둘째, 관계 기준입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연락하는 사이인가요? 진심으로 축하하거나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그런 관계만 가세요. 형식적인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세요. 셋째, 거리 기준입니다. 집에서 1시간 이상 걸리는 곳은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몸이 힘들고 교통비도 많이 들고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정말 가야 할 경우가 아니면 거절하세요. 넷째, 건강 기준입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날씨가 나쁘면 무조건 안 가세요. 건강이 우선입니다. 체면보다 생명이 중요해요. 이 네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면 실제로 가야 할 경조사는 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한 달에 8번 가던 게 3번으로 줄어들어요. 경조사비도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고요. 실제로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정할아버지는 70세부터 경조사 기준을 정하셨어요. 경조사비는 한 달에 20만 원까지만, 거리는 1시간 이내, 1년에 한 번 이상 만나는 사람만,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뭐라고 했습니다. 너무 인색하다, 체면이 없다, 관계가 끊어진다, 이런 말들을 들으셨어요. 그런데 정할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원칙을 지키셨어요. 5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요? 경제적으로 안정되셨습니다. 5년 동안 절약한 경조사비만 2천만 원이 넘어요. 그 돈으로 손주들 교육비도 보태주시고 부부 여행도 다녀오시고 건강관리도 하셨습니다. 관계는 끊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관계는 더 돈독해졌습니다. 형식적으로 만나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졌지만 그게 오히려 좋았다고 하세요. 스트레스가 줄었고 진짜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경조사비는 노년기에 엄청난 경제적 부담입니다. 무조건 다 가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서 선택적으로 가세요. 연금의 10% 이내,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은 관계, 1시간 이내 거리, 건강 상태의 양호. 이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두 번째는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경조사는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큽니다. 먼저 이동부터 힘듭니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이 집 근처에 있으면 다행인데 대부분 멀리 있어요. 차로 1시간, 2시간 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더 힘들고요. 70세가 넘으면 1시간만 앉아 있어도 허리가 아픕니다. 무릎도 붓고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서 있어야 할 때도 있어요. 넘어질 위험도 있고요. 차를 직접 운전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장거리 운전은 집중력을 요구하는데 노인은 쉽게 피로해져서 사고 위험이 높아요. 제가 아는 최할아버지는 75세에 손주 결혼식 때문에 부산까지 다녀오셨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로 4시간 걸렸어요. 왕복 8시간입니다. 결혼식 참석 시간까지 포함하면 하루 종일 밖에 계신 거예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셔서 쓰러지셨습니다. 탈진하신 거예요. 다행히 큰일은 없었지만 일주일 동안 침대에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붓고 혈압도 올라서요. 이동뿐만이 아닙니다. 경조사장의 환경도 문제예요. 결혼식장은 보통 호텔이나 예식장인데 사람이 많고 시끄럽습니다.
에어컨이나 히터를 세게 틀어서 공기도 탁해요. 화장실도 멀고 자리도 불편합니다. 장례식장은 더 힘듭니다.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공기가 안 좋고 냄새도 나고 습하기까지 해요. 오랫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어야 하는데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식사 문제가 있습니다. 경조사 음식은 대부분 짜고 기름지고 자극적이에요.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독입니다. 그런데 안 먹을 수도 없는 게 식사 대접을 받는 게 경조사 예절 아닙니까? 더 큰 문제는 음주 강요입니다. 특히 장례식장에서 한잔하세요. 이거라도 드세요 하면서 술을 권해요. 거절하기도 어렵고 분위기상 마시게 되는데 노인한테 술은 정말 위험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강 할아버지는 72세의 친구 장례식에 다녀오셨습니다. 겨울이었어요. 영하 10도까지 내려간 추운 날씨였습니다. 장례식장까지 가는데 1시간 반 걸렸고요. 장례식장에서 조문하고 상주와 이야기하고 친구들 만나서 술도 한잔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시는데 갑자기 가슴이 아프기 시작하셨어요. 숨도 차고요. 응급실에 실려 가셨는데 협심증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추운 날씨에 장시간 밖에 있으면서 스트레스 받고 술까지 마셔서 혈관이 수축된 거라고 하시더군요. 자칫하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었대요. 겨울철 경조사가 특히 위험합니다. 추운 날씨에 외출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높아져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겨울철 노인 돌연사의 상당수가 외출 중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름도 만만치 않습니다. 더운 날씨에 오래 서 있거나 걸으면 탈수가 옵니다. 노인은 갈증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안 마시게 되는데 그러면 혈액이 걸쭉해져서 혈전이 생길 위험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 상태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몸이 불편하면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경조사 참석을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첫째, 만성질환이 있는데 컨디션이 안 좋을 때, 혈압이 평소보다 높거나 혈당이 조절이 안 되거나 통증이 심할 때는 집에 계세요. 둘째, 날씨가 극단적일 때, 한여름 폭염이나 한겨울 한파, 장마철 폭우 같은 때는 외출 자체가 위험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건강이 우선이에요. 셋째, 최근에 아팠거나 회복 중일 때, 감기라도 걸렸으면 완전히 나을 때까지 쉬세요. 무리하면 더 악화됩니다. 넷째, 거리가 2시간 이상 걸릴 때, 장거리 이동은 체력 소모가 큽니다. 70세 이상이라면 2시간 이내 거리만 가세요. 다섯째, 밤에 열리는 경조사. 저녁 늦게 열리는 행사는 피하세요. 밤에 외출했다가 넘어지거나 사고 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준을 세워서 건강을 지키신 분이 계십니다. 윤할머니는 70세부터 건강 중심으로 경조사를 판단하셨어요. 몸이 불편하면 안 간다, 날씨 나쁘면 안 간다, 1시간 넘는 거리는 안 간다 이렇게 원칙을 정하셨습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할머니가 너무하시네, 몸이 그렇게 안 좋으세요? 이런 말들을 했대요. 그런데 윤할머니는 당당하게 네, 나이가 있어서 몸이 안 좋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답니다. 5년 동안 이렇게 하신 결과가 어떨까요?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무리해서 경조사 다니던 친구들은 다들 어디 아프고 병원 다니는데 윤할머니는 여전히 정정하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이 들면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경조사 참석이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체력 상태, 날씨, 거리, 장소 환경을 고려해서 판단하세요. 건강이 체면보다 중요합니다. 아프면서까지 갈 필요 없어요. 세 번째는 관계의 재정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계의 성격이 바뀌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관계가 상호적이었어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정보를 나누고 같이 일하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관계였죠. 그때는 경조사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관계의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더 이상 일로 연결된 관계가 아니에요. 이해관계도 사라지고요. 그럼 뭐가 남을까요? 진짜 친분만 남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옛날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20년, 30년 전 직장 동료, 사업 파트너, 동네 이웃 이런 분들 경조사를 여전히 다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중요한 관계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솔직히 1년에 연락 한 번 할까 말까 한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경조사 청첩장이나 보고 연락이 오면 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과연 맞는 걸까요? 제가 아는 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이분은 30년 전에 회사를 다니셨어요. 그때 함께 일했던 동료가 50명 정도 됐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그 사람들과 계속 연락하려고 노력하셨어요. 명절 때마다 문자 보내고 경조사 있으면 빠짐없이 가고 그렇게 10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서 할아버지가 연락하면 답은 하는데 먼저 연락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경조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서 할아버지는 그 사람들 경조사에 빠짐없이 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서 할아버지 집 경조사에는 절반도 안 왔어요. 일방적인 관계였던 겁니다. 그제야 서 할아버지는 깨달으셨습니다. 아, 이 사람들한테 나는 그냥 옛날 동료일 뿐이구나. 특별한 의미가 없구나. 쓸쓸하긴 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과감히 정리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1년에 한 번 이상 먼저 연락 오는 사람, 진심으로 안부를 묻는 사람, 이런 관계만 남기기로 하셨어요.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정리하셨습니다. 청첩장이나 부고가 와도 축의금이나 조의금만 보내고 참석은 안 하셨어요.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답니다. 내가 너무 매정한 게 아닐까? 사람이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홀가분하셨답니다. 스트레스가 줄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정리하고 나니까 진짜 친구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만나던 사람들한테 쏟던 시간과 에너지를 진짜 친구들한테 쏟으니까 관계가 더 돈독해졌습니다. 지금 서 할아버지는 5명의 진짜 친구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십니다. 같이 밥도 먹고 등산도 가고 바둑도 두고. 예전에 50명과 피상적으로 관계 유지하는 것보다 5명과 깊이 있게 지내는 게 훨씬 행복하다고 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진짜 친구가 몇 명이나 되시나요? 지금 당장 전화해서 나 오늘 힘든 일이 있었어. 이야기 좀 들어줄래? 하고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10명? 20명? 아마 대부분 5명도 안 되실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인간관계 연구를 보면 사람이 진심으로 깊이 있게 관계 맺을 수 있는 사람은 평균 3명에서 5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뭘까요? 아는 사람, 지인, 옛날에 친했던 사람. 이런 분들이죠. 이런 관계도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관계에 같은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경조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친구, 가족, 가까운 친척. 이런 분들 경조사는 당연히 가야죠. 진심으로 축하하고 위로하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옛날 직장 동료, 이런 분들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요? 관계를 구별하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3가지 질문에 답해보세요. 첫째, 이 사람과 1년에 몇 번 연락하나요? 명절 때 형식적인 문자 말고 진짜 안부 전화나 만남 말입니다. 1년에 한 번 이상이면 유지할 가치가 있는 관계예요. 둘째, 이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줄 의향이 있나요?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그렇다면 중요한 관계입니다. 셋째, 이 사람의 경조사 소식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기쁘거나 슬픈가요? 아니면 그냥 아, 그렇구나 정도인가요? 진심이 움직이면 가야 할 관계예요. 이 3가지 중 2가지 이상의 예라고 답하면 유지할 가치가 있는 관계입니다. 경조사도 가세요. 하지만 3가지 모두 아니오라면 과감히 정리하세요. 축의금이나 조의금만 보내고 참석은 안 해도 됩니다. 실제로 이 기준으로 관계를 정리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스트레스가 확 줄었다고 해요. 억지로 만나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편해진 거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고요. 그 돈으로 진짜 중요한 사람들한테 더 잘해줄 수 있게 됐습니다. 관계의 질도 높아졌어요. 양은 줄었지만 깊이는 깊어진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이 들면 관계가 바뀝니다. 옛날 관계를 전부 유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관계를 구별하세요. 1년에 한 번 이상 연락하고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고 경조사 소식에 마음이 움직이는 관계. 이런 관계만 남기세요.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예절이라는 이름의 촉쇄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예절을 지켜야 한다, 체면을 차려야 한다 이런 생각에 갇혀 계세요. 물론 예절은 중요합니다. 사람 사이의 기본적인 도리죠. 문제는 과도한 예절 강요예요. 특히 경조사에서 이게 심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결혼식에 가면 축의금을 얼마 내야 하는가? 많은 분들이 최소한 10만 원은 내야 한다. 친한 사이면 20만 원, 30만 원은 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게 예절이라고 배웠으니까요. 장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문은 꼭 가야 한다. 상주한테 인사는 꼭 해야 한다. 식사는 꼭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예절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예절이 누구를 위한 건가요? 주인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남의 눈을 의식하는 건가요? 솔직히 말하면 후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축의금을 10만 원 내는 게 아니라 5만 원 내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 인색하네. 5만 원밖에 안 냈네. 이런 소리 들을까봐 걱정되시죠? 그게 바로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주인 측에서 축의금이 5만 원인지 10만 원인지 일일이 확인할까요? 요즘은 축의금을 계좌로 보내는 경우도 많고 현장에서 내도 얼마인지 세세히 보지 않습니다. 나중에 정산할 때나 알죠. 설령 안다고 해도 뭐가 문제일까요? 각자 형편이 다른데 능력껏 축하하는 거잖아요. 5만 원도 진심을 담아낸 거면 그게 예의입니다. 제가 아는 조할머니는 이런 생각의 전환을 하셨어요. 70세 되시던 해에 손주 친구 결혼식 청첩장을 받으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10만 원 넣고 가셨을 텐데 그날따라 생각이 드셨대요. 나는 이 아이를 잘 모르는데 왜 10만 원씩이나 내야 하지? 손주 체면 때문인가? 그럼 손주한테 물어보자. 손주한테 물어보니까 손주가 뭐라고 했을까요? 할머니, 안 가셔도 돼요. 제가 축의금 제 돈으로 낼게요. 할머니가 뭐하러 가세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조할머니는 깨달으셨어요. 아, 내가 혼자 예절 운운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있었구나. 정작 당사자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그 뒤로는 과감하게 안 가도 되는 경조사는 거절하셨답니다. 예절에 대한 기준도 세대마다 다릅니다. 70대, 80대 분들이 생각하는 예절과 40대, 50대가 생각하는 예절이 달라요. 요즘 젊은 세대는 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장례식에 꼭 가서 상주한테 절하고 인사하는 게 예절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부의금을 보내고 문자로 위로의 말 전하는 것도 예절로 인정합니다. 굳이 와서 서로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결혼식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식사까지 하고 가는 게 예의였지만 요즘은 축하 인사만 하고 가는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주인 측에서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는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예절도 변해야 해요. 수십 년 전 기준을 지금에도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 진심으로 위로하는 마음. 이게 있으면 축의금이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직접 가든 안 가든 상관없어요. 진심이 전해지면 그게 최고의 예절입니다. 실제로 요즘 젊은 세대 중에는 경조사 부담 줄이기 운동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축의금 3만 원으로 통일하자, 식사 대접 안 하고 간소하게 하자, 장례식은 가족장으로 조용히 하자 이런 움직임들이죠. 이게 예의가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를 배려하는 새로운 예절입니다. 경제적 부담도 줄이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진심만 나누자는 거니까요. 노년층도 이런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예의인데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세요. 시대가 변했어요. 예절의 본질만 지키면 됩니다. 예절의 본질이 뭘까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형식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조사 청첩장이나 부고를 받으시면 일단 주인 측에 연락하세요. 축하합니다 또는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있어서 몸이 불편합니다. 직접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대신 마음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정직하고 솔직하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라고 말해줘요.
오히려 억지로 오셔서 무리하시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과도한 예절 강요에서 벗어나세요. 형식보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예절의 본질인 존중과 배려만 지키면 됩니다. 못 가면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게 오히려 서로에게 편합니다. 5번째, 현명한 선택의 기준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경조사는 가고 어떤 경조사는 안 가야 할까요? 명확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드시 가야 하는 경조사입니다. 첫째, 직계 가족의 경조사. 자녀, 손주, 형제 자매의 결혼이나 장례는 무조건 가세요.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가야 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둘째, 가장 가까운 친구의 경조사. 평생 함께한 절친, 1년에 여러 번 만나는 친구. 이런 분들 경조사는 꼭 가세요. 진심으로 축하하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셋째, 특별히 은혜를 입은 분의 경조사. 과거에 큰 도움을 받았거나 인생의 은인이신 분. 이런 분들한테는 보답하는 마음으로 가세요. 이 세 가지는 나이, 건강, 거리에 상관없이 최대한 참석하는 게 맞습니다. 정 몸이 안 되면 대리인을 보내서라도 마음을 전하세요. 다음은 선택적으로 가는 경조사입니다. 첫째, 가까운 친척의 경조사. 조카, 사촌, 이런 분들이요. 평소에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면 가고 아니면 축의금만 보내도 됩니다. 둘째, 지인이나 아는 사람의 경조사. 동네 이웃, 동호회 회원, 이런 분들. 건강 상태와 거리를 고려해서 판단하세요. 가까우면 가고 멀면 안 가도 됩니다. 셋째, 친구의 자녀나 손주 경조사. 친구가 정말 가까운 사이면 가세요. 그 정도는 아니면 축의금만 보내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가도 되는 경조사입니다. 첫째, 10년 이상 연락 없던 사람의 경조사. 옛날 직장 동료, 학교 동창 중에서 연락 끊긴 지 오래된 분들. 부고나 청첩장 받아도 안 가도 됩니다. 둘째, 형식적인 관계의 경조사. 명절 때 형식적으로 문자만 주고받는 사이, 우연히 알게 된 사이. 이런 분들 경조사는 굳이 갈 필요 없어요. 셋째, 몸이 불편하거나 날씨가 나쁜 날의 경조사.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무리하지 마세요. 넷째,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시기의 경조사. 한 달의 경조사비가 이미 많이 나간 상태에서 또 청첩장이나 부고가 오면 과감히 거절하세요. 나이별로도 기준이 다릅니다. 60대까지는 건강하시니까 웬만한 경조사는 다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70대부터는 선택적으로 가세요. 위에서 말씀드린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80대 이상이면 더 엄격하게 제한하세요. 직계 가족과 정말 가까운 친구 경조사만 가시고 나머지는 축의금이나 조의금만 보내세요. 몸을 무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상황별 판단 기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결혼식의 경우 식장이 집에서 1시간 이내 거리에 있고 날씨가 좋고 건강 상태가 괜찮으면 가세요. 하나라도 안 맞으면 축의금만 보내세요. 장례식은 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장례식장 환경이 안 좋은 경우가 많으니까요. 정말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조문 대신 조의금과 위로의 말씀만 전해도 됩니다. 회갑이나 칠순 같은 잔치는 본인이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으면 가세요. 의무감으로 가는 건 서로에게 불편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은 날 경조사가 겹치면 어떻게 할까요? 첫째, 가족이 최우선입니다. 둘째, 친구보다 가족이 우선입니다. 셋째, 장례식이 결혼식보다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조카 결혼식과 친구 어머니 장례식이 겹쳤다면 조카 결혼식에 가세요. 친구한테는 사정을 설명하고 조의금을 보내면 이해합니다. 반대로 자녀 친구 결혼식과 절친 아버지 장례식이 겹쳤다면 절친 아버지 장례식에 가세요. 자녀 친구한테는 축의금만 보내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 기준을 세워서 실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엔 고민이 많으셨대요. 이래도 되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셨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았대요. 주변에서도 이해해주고 관계가 끊어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경조사에 더 정성을 쏟을 수 있게 됐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경조사 다이어리를 만드세요. 누가 언제 어떤 경조사가 있었는지, 내가 갔는지 안 갔는지, 얼마를 냈는지 기록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판단할 때 참고가 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 그 사람 결혼식 갔는데 내 경조사엔 안 왔다. 그럼 이번엔 안 가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경조사를 똑같이 대하지 마세요.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가족, 절친, 은인은 무조건 가고 나머지는 건강, 거리,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선택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더 엄격하게 제한하세요. 그게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6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거절의 기술과 대안입니다. 안 가기로 결정했으면 어떻게 거절해야 할까요? 상처 주지 않고 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직하게 말씀하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날 다른 약속이 있어서라고 둘러대지 말고 나이가 있어서 몸이 불편해서 못 가겠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둘째, 미안한 마음을 전하세요. 직접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함께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이런 표현을 넣으세요. 진심이 담기면 상대방도 이해합니다. 셋째, 축하나 위로의 말을 꼭 하세요. 안 간다고 해서 무관심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해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런 말을 빼먹지 마세요. 넷째, 대안을 제시하세요. 직접 가진 못하지만 마음만이라도 전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뵙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실제 예문을 알려드릴게요. 결혼식 거절 문자는 이렇게 쓰세요. 55씨,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있어 몸이 불편해서 직접 참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신 작은 마음이나마 전하겠습니다. 두 분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장례식 거절 문자는 이렇게요. 55님, 큰 상을 당하셨다는 소식 듣고 마음이 아픕니다. 직접 조문 가서 위로 말씀드려야 하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 찾아뵙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대부분 이해해 줍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라고 답이 옵니다. 억지로 오라고 하지 않아요. 전화로 말씀하실 때도 비슷합니다. 정직하게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축하나 위로의 말을 하세요. 목소리에 진심이 담기면 상대방이 느낍니다. 다음은 축의금이나 조의금 전달 방법입니다. 요즘은 계좌이체가 일반적이에요. 청첩장이나 부고에 계좌번호가 적혀 있으면 그리로 보내시면 됩니다. 금액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가족이나 절친은 10만원 이상, 일반 지인은 5만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형편이 어려우시면 3만원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계좌 이체하실 때 메시지를 함께 보내세요.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또는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힘내세요 이런 짧은 말이라도 전하면 훨씬 좋습니다. 계좌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할까요?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축하드립니다. 계좌번호 알려주시겠어요? 이렇게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요즘 다들 이렇게 합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택배로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결혼 축하 선물이나 조의 선물을 택배로 보내면 마음이 전해집니다. 가격은 부담 안 되는 선에서 정하세요. 직접 찾아뵙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조사 당일은 못 가더라도 며칠 뒤에 따로 찾아뵙는 거예요. 결혼식이었으면 신혼집에 가서 축하 인사드리고 장례식이었으면 집에 가서 위로 말씀드리고 이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경조사 당일은 정신 없잖아요. 며칠 뒤 조용히 찾아가면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건강과 형편이 되실 때만 하세요. 전화통화도 좋은 대안입니다. 결혼식 다음날 전화해서 어제 정말 축하드립니다. 직접 못 가서 미안해요. 행복하게 잘 사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소리로 진심을 전하면 상대방도 감동합니다. 장례식도 마찬가지예요. 장례 끝나고 며칠 뒤에 전화해서 안부 묻고 위로해 주세요. 많이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런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됩니다. 새로운 경조사 문화도 생기고 있습니다. 경조사 간소화라고 해서 형식을 최대한 줄이고 진심만 나누자는 거예요. 결혼식은 가족만 모여서 작게 하고 장례식도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르고 이런 경우엔 청첩장이나 부고를 아예 안 돌립니다. 가까운 가족한테만 알리고 조용히 치러요.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축하나 위로 문자만 보내면 됩니다. 억지로 축의금이나 조의금 보낼 필요 없어요.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경조사 부담 없이 살자, 형식보다 진심, 서로 편하게 하자, 이런 생각으로요. 이게 새로운 예절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노년층도 이런 흐름에 동참하세요. 나는 경조사를 간소하게 치를 거야, 부담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먼저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부담 없이 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한 할아버지는 70세 회갑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잔치를 안 열고 가족끼리만 조촐하게 식사했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회갑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잔치는 하지 않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자주 뵙겠습니다.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역시 오오님답네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본받겠습니다. 이런 답이 왔답니다. 오히려 존경받으셨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안 가기로 했으면 당당하게 거절하세요. 정직하게 미안한 마음과 축하 위로의 말을 담아서요. 축의금이나 조의금은 계좌이체로 또는 전화나 문자로 마음을 전하세요. 새로운 경조사 문화에 동참하세요. 형식보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나이 들어 경조사에 가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선택적으로 가야 한다입니다. 모든 경조사를 다 갈 필요도 없고 전부 안 갈 필요도 없어요. 현명하게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경제적 부담. 한 달 경조사비를 연금의 10% 이내로 제한하세요.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둘째, 건강 문제. 몸이 불편하면 무조건 쉬세요. 날씨 나쁘고 거리 멀고 체력 안 되면 안 가는 게 맞습니다. 셋째, 관계의 재정의. 진짜 중요한 관계만 유지하세요. 형식적인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세요. 넷째, 예절의 재해석. 과도한 예절 강요에서 벗어나세요. 형식보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현명한 선택. 가족, 절친, 은인은 무조건 가고 나머지는 상황 보고 판단하세요. 여섯째, 거절의 기술. 안 갈 때는 정직하게 말하고 마음은 다른 방식으로 전하세요. 이 6가지만 기억하시면 더 이상 경조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당하게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경제,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3가지를 정해보세요. 예를 들면 경조사비는 한 달에 20만 원까지만, 1시간 넘는 거리는 안 간다. 1년에 한 번도 연락 안 한 사람은 안 간다, 이렇게요. 그리고 용기를 내세요. 처음 거절할 때는 어렵습니다. 죄책감도 들고 걱정도 되고. 하지만 한두 번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아, 이래도 되는구나. 세상이 안 무너지네. 주변 사람들도 처음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 옷이 인색해졌네. 체면도 없어, 이런 말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건강도 경제도 행복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나이도 있으신데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최고죠. 편하게 하세요.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자유로워진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체면이나 형식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요. 젊었을 때는 관계도 유지해야 하고 체면도 세워야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은퇴했고 책임도 줄었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 때입니다. 경조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심으로 가고 싶은 곳만 가세요. 의무감으로, 체면 때문에, 남의 눈 때문에 가지 마세요. 그런 건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나를 지키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직접 안 가도 마음은 전할 수 있어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축의금 이체.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경조사 스트레스 없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을 지키시고 경제를 지키시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지키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함께 현명한 노년을 살아갑시다. 다음 시간에는 나이 들어 꼭 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만큼이나 해야 할 것도 중요하니까요. 꼭 찾아와 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사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저희 아파트 경비실에서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75세 되시는 경비 아저씨가 쓰러지신 거예요. 과로 때문이었습니다. 구급차가 오고 병원에 실려가시고 다행히 큰일은 없으셨는데요. 제가 병문안을 갔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통장에 3만 원밖에 없어요. 이번 달 월급 나올 때까지 버텨야 하는데 입원하면 돈이 드니까 퇴원하고 싶어요. 75세 노인이 통장에 3만 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이야기였어요. 이분 5년 전만 해도 퇴직금으로 2억을 받으셨대요. 대기업에서 35년 근무하시고 정년 퇴직하셨거든요. 2억이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5년 만에 바닥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도박을 하신 것도 아니고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쓰신 거예요. 자식 결혼 자금 5천만 원, 손주 양육비로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로 매달 200만 원씩. 그렇게 5년이 지나니까 2억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75세의 나이에 아파트 경비로 일하면서 월급 160만 원으로 살고 계십니다. 국민연금은 월 50만 원 나오고요. 한 달에 210만 원으로 사시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만약 순서를 바꿨더라면 어땠을까요? 퇴직금 2억을 가장 먼저 쓰지 않고 가장 나중에 썼더라면요? 지금쯤 여유롭게, 건강하게, 존엄하게 살고 계셨을 겁니다. 순서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돈을 똑같이 쓰더라도 순서만 바꾸면 노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분처럼 거꾸로 쓴다는 겁니다. 쓰면 안 되는 돈을 먼저 쓰고 먼저 써야 할 돈을 나중에 쓰고 그렇게 노후 파산을 10년 일찍 맞이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거꾸로 쓰고 계신 건 아닌가요? 퇴직금부터 깨고 계신가요? 저축을 먼저 쓰고 계신가요? 연금은 나중을 위해 아껴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순서만 제대로 알아도 노후 자금이 10년, 20년 더 갑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 김 씨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60세에 정년 퇴직했어요. 공무원이었습니다. 퇴직금으로 3억을 받았고 공무원 연금도 매달 200만 원씩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모아둔 돈도 5천만 원 있었어요. 집도 있었고요. 전세 아파트인데 보증금이 3억이었습니다. 다 합치면 6억 5천만 원의 자산이었어요. 괜찮죠? 김 씨 부부는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퇴직금 3억으로 생활비 쓰고 연금 200만 원은 저축하자. 나중을 위해서.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퇴직금은 목돈이니까 일단 이게 있으면 안심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연금은 매달 들어오니까 나중에 퇴직금 다 쓰고 나서 연금으로 살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게 바로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60세부터 65세까지 5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생활비로 매달 300만 원씩 썼습니다. 김 씨 부부 둘이서요. 1년이면 3,600만 원이죠. 5년이면 1억 8천만 원입니다. 그 사이에 큰아들이 결혼했어요.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 줬습니다. 작은 아들도 집 장만한다고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빌려줬어요. 그리고 손주가 태어났죠. 며느리가 직장 다니니까 손주 봐주면서 양육비로 매달 50만 원씩 받았습니다. 2년 동안 받으니까 1,200만 원이에요. 여기까지 다 합치면 얼마죠? 1억 8천만 원 더하기 5천만 원 더하기 5천만 원 더하기 1,200만 원. 총 3억 2천만 원입니다. 퇴직금 3억에서 3억 2천만 원을 쓴 거예요. 물론 아들한테 빌려준 5천만 원은 돌려받았습니다. 그래도 2억 7천만 원은 쓴 거죠. 그리고 65세가 됐을 때 남은 퇴직금은 3천만 원. 저축해둔 5천만 원 더해서 총 8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65세에 8천만 원. 나쁘지 않아 보이나요? 아니에요.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돈 쓸 일은
65세부터 시작되거든요. 65세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김 씨가 당뇨 진단받고 고혈압 약 먹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가 매달 30만 원씩 나가요. 부인은 무릎이 안 좋아서 물리치료 받아요. 한 달에 20만 원씩, 의료비만 월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생활비는 그대로 300만 원 쓰니까 한 달에 350만 원이 필요해요. 공무원 연금 200만 원 나오니까 부족한 돈이 150만 원이죠. 1년이면 1,800만 원 부족합니다. 8천만 원 남은 돈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4년 반입니다. 70세가 되기 전에 바닥나는 거예요. 그럼 70세부터는 어떻게 살까요? 공무원 연금 200만 원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돈은 350만 원이에요. 150만 원이 부족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집을 팔았습니다. 전세 보증금 3억 받아서 월세로 이사 갔어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짜리로요. 남은 2억 5천만 원으로 부족한 생활비 메꾸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김 씨 나이가 74세예요. 남은 돈이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의료비는 점점 늘어나고 월세는 계속 나가고 이 돈도 곧 바닥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식한테 손 벌리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거나, 이게 김 씨의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그런데 만약 김 씨가 순서를 바꿨더라면 어땠을까요? 퇴직금을 먼저 쓰지 않고 연금을 먼저 썼더라면요? 60세부터 65세까지 공무원 연금 200만 원으로 최대한 절약해서 살았더라면요? 생활비를 200만 원으로 맞췄더라면요? 그럼 퇴직금 3억이 그대로 남아있겠죠. 자식 결혼 자금? 안 줬으면 됩니다. 자식이 스스로 해결하게 두는 거예요. 손주 양육비? 안 받았으면 됩니다. 며느리가 직장 그만두고 키우든 어린이집 보내든 그건 자식 부부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렇게 5년을 버텼으면 65세에 퇴직금 3억과 저축 5천만 원, 총 3억 5천만 원이 그대로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65세부터 의료비가 늘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저축 5천만 원을 조금씩 쓰는 거예요. 70세까지 5년 동안 부족한 생활비와 의료비로 2억 정도 쓰면 70세에 퇴직금 3억은 그대로 남아있겠죠. 70세부터는 퇴직금을 조금씩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달에 150만 원씩 쓴다고 하면 1년에 1,800만 원이죠. 3억으로 16년을 쓸 수 있어요. 86세까지 여유롭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86세 이후에는 집을 활용하면 돼요. 영목이지 같은 걸로요. 이렇게 하면 90세까지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순서입니다. 똑같은 돈, 똑같은 조건인데 쓰는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노후가 20년 차이 나는 겁니다. 70세에 파산하는 삶과 90세까지 여유로운 삶의 차이. 이게 순서의 힘입니다. 그럼 왜 순서가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노후 자금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고갈 가능한 자금입니다. 퇴직금, 저축, 적금, 예금, 펀드 이런 거요. 이건 쓰면 없어지는 돈입니다. 한 번 쓰면 다시 채워지지 않아요. 둘째, 평생 받는 자금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개인연금 이런 거요. 이건 매달 들어오는 돈입니다. 죽을 때까지 받아요. 자, 어떤 걸 먼저 써야 할까요? 당연히 평생 받는 자금을 먼저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계속 들어오니까요. 다 써도 다음 달에 또 들어와요. 반대로 고갈 가능한 자금은 최대한 나중에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쓰면 끝이니까요. 다시 채울 수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꾸로 합니다. 고갈 가능한 자금을 먼저 쓰고 평생 받는 자금은 나중을 위해 아껴둡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째, 목돈이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퇴직금 3억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뭔가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반대로 연금 200만 원은 한 달에 딱 그만큼만 들어오니까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목돈을 먼저 쓰고 연금은 아껴두려고 합니다. 둘째, 나중이 더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60대니까 괜찮은데 70대, 80대 되면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퇴직금 쓰고 나중을 위해 연금을 아껴두자고 생각하는 거죠. 셋째, 자식한테 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 결혼 자금, 집 마련 자금, 이런 건 지금 당장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퇴직금을 먼저 깨서 자식한테 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심리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꾸로 씁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일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필요한 돈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60대에는 건강해요. 의료비가 별로 안 들어요. 그런데 70대가 되면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 이런 병들이 생겨요. 의료비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80대가 되면 더 심각해집니다. 암, 심장병, 뇌졸중, 이런 중증 질환이 생길 확률이 높아져요. 병원비가 1,000만 원, 2,000만 원씩 나갑니다. 그리고 요양비도 필요해져요. 요양보호사 고용하거나 요양원 들어가거나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돈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60대에 퇴직금 다 써버리면 정작 돈이 많이 필요한 70대, 80대에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요양도 못 받고 자식한테 손 벌리고 그렇게 비참하게 늙어가는 거죠. 이게 순서를 잘못 쓴 사람들의 말로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 70%가 퇴직금을 65세 이전에 다 쓴다고 합니다. 70%요? 10명 중 7명이 잘못된 순서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 80%가 75세 이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서를 잘못 써서 노후 파산을 10년 일찍 맞이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실수, 거꾸로 쓰는 패턴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실수, 퇴직금을 가장 먼저 씁니다. 퇴직하면 목돈이 들어오잖아요. 2억, 3억, 이렇게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여유 있게 살아보자. 자식들 결혼도 시켜주고, 손주도 챙겨주고, 우리도 좀 편하게 살자. 그래서 퇴직금을 활짝 열어놓고 쓰기 시작합니다. 자식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 1억. 손주 양육비로 매달 100만 원. 생활비로 매달 300만 원, 400만 원.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차도 사고. 그렇게 5년, 10년 쓰면 퇴직금이 바닥납니다. 그리고 그때쯤 깨닫죠. 아, 큰일 났다고. 두 번째 실수, 저축을 먼저 깹니다. 적금, 예금, 이런 거 있잖아요. 평생 모은 돈이요. 사람들은 이걸 비상금이라고 생각해요. 급할 때 쓰는 돈이라고요. 그래서 뭔가 급한 일이 생기면 바로 저축을 깹니다. 자식이 돈 달라고 하면 저축 깨서 줍니다. 병원비 나오면 저축 깨서 냅니다. 여행 가고 싶으면 저축 깨서 갑니다.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깨다 보면 어느새 저축이 바닥나요. 세 번째 실수, 부동산을 가장 나중에 팝니다. 집은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해요. 왜냐하면 집은 자산이니까요. 집값이 오를 수도 있고 자식한테 물려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리 돈이 없어도 집은 안 팔려고 합니다. 퇴직금 다 쓰고 저축 다 깨고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는데도 집은 끝까지 안 팔아요. 그러다가 정말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집을 파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건강도 안 좋고 나이도 많고 집 팔아봤자 요양원비로 다 나가요. 네 번째 실수, 연금은 아껴두려고 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거 매달 들어오잖아요. 사람들은 이걸 나중을 위한 돈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퇴직금도 있고 저축도 있으니까. 연금은 아껴뒀다가 나중에 퇴직금 다 쓰고 나서 쓰자고요. 심지어 연금을 저축하는 사람도 있어요. 매달 들어오는 연금을 쓰지 않고 통장에 모아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연금은 먼저 써야 하는 돈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매달 계속 들어오니까요. 나중을 위해 아껴둘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나중에도 계속 들어올 테니까요. 그럼 올바른 순서는 뭘까요? 제가 지금부터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순위,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입니다. 이게 가장 먼저 써야 할 돈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죽을 때까지 매달 들어오는 돈이니까요.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습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도 마찬가지고요. 이 돈을 기본생활비로 쓰세요. 한 달에 100만 원 들어오면 그 100만 원으로 생활하세요. 부족하다고요? 그럼 생활비를 줄이세요. 연금 범위 내에서 사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이게 노후의 기본입니다. 2순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입니다. 60세에서 65세까지는 아직 일할 수 있어요. 정년 퇴직했어도 재취업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작은 사업을 하거나 이 시기에는 일을 해서 돈을 버세요. 그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축이나 퇴직금으로 조금씩 보충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최대한 늦게 받으세요.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늦게 받으면 더 많이 받아요. 한 해 늦게 받으면 7%씩 늘어납니다. 70세까지 늦추면 36%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니 65세까지는 일해서 벌고 국민연금은 70세부터 받는 게 이상적입니다. 3순위,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입니다. 이것도 연금 형태로 받으세요. 일시불로 받지 마시고요. 65세부터 70세까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서 생활하세요. 이 시기에는 의료비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연금만으로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럼 다음 단계 자금을 조금씩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4순위, 금융자산입니다. 예금, 적금, 펀드, 주식 이런 거요. 70세부터 75세까지 의료비와 생활비 부족분을 금융자산으로 메꾸세요. 한 달에 100만 원 부족하면 1년에 1200만 원이죠. 5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이 정도는 금융자산으로 충당할 수 있어요. 5순위, 퇴직금 일시불입니다. 퇴직금은 가장 나중에 쓰는 겁니다. 75세부터 80세까지 이 시기에 퇴직금을 쓰세요. 이 시기에는 의료비가 급격히 늘어나요. 중증 질환 생기고 요양비 들고 그때 퇴직금을 쓰는 겁니다. 60세에 받은 퇴직금을 75세까지 15년 동안 안 쓰고 모아뒀다가 정말 필요한 시기에 쓰는 거예요. 6순위, 부동산입니다. 집은 최후의 보루예요. 80세 이후 퇴직금마저 다 쓰고 나면 그때 집을 활용하세요. 집을 팔 수도 있고 영모기지를 할 수도 있어요. 영모기지는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예요. 죽을 때까지 집에 살면서 매달 돈을 받는 거죠. 이렇게 하면 90세까지도 생활이 가능합니다. 7순위, 자녀에게 증여받은 재산입니다. 만약 자녀가 효자, 효녀여서 집이나 돈을 증여해줬다면 이건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만 쓰는 겁니다. 왜 이 순서로 써야 할까요? 논리는 간단합니다. 계속 들어오는 돈을 먼저 쓰고 한번 쓰면 없어지는 돈은 나중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큰 돈은 나중을 위해 남겨두는 거예요. 이 순서만 지켜도 노후 자금이 10년, 20년 더 갑니다. 그럼 이제 연령대별로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0세에서 65세, 이 시기는 준비 기간입니다. 아직 일할 수 있어요. 건강하고 체력도 있고 이 시기에 할 일은 3가지예요. 첫째, 일을 계속하세요. 정년 퇴직했어도 재취업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작은 사업을 시작하세요.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벌면 그게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생활비를 줄이세요. 자식 독립시키고 집도 작은 데로 옮기고 불필요한 지출을 확 줄이세요. 이 시기에 생활비를 월 200만 원 이하로 맞춰놓으면 나중에 편합니다. 셋째, 국민연금을 늦게 받으세요. 가능하면 70세까지 늦추세요. 그럼 36% 더 받아요. 65세에 100만 원 받을 거를 70세에 136만 원 받는 겁니다. 이 시기에 퇴직금을 쓰지 마세요. 자식한테 주지도 마세요. 퇴직금은 그대로 예금이나 적금에 넣어두고 이자만 생활비에 보태세요. 65세에서 70세, 이 시기는 연금 생활 적응 기간입니다. 일은 조금씩 줄이고 연금 중심으로 생활하기 시작하세요.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 연금 받기 시작하고 개인연금도 받으세요. 이 돈으로 기본 생활을 하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은 근로소득이나 금융자산 이자로 메꾸고요. 이 시기에 중요한 건 건강관리예요. 정기검진 꼭 받고 운동 꾸준히 하고 만성질환 관리 잘하세요. 이 시기에 건강을 잘 관리하면 70대의 의료비를 줄일 수 있어요. 70세에서 75세, 이 시기는 금융자산 사용 시작 시기입니다. 이제 일은 그만두고 완전히 연금으로 살아요. 그런데 연금만으로는 부족해요. 의료비가 늘어나니까요.
이때부터 금융자산을 조금씩 쓰기 시작하세요. 예금, 적금, 펀드 이런 거요. 한 달에 100만 원 부족하면 금융자산에서 100만 원씩 빼서 쓰세요. 그리고 건강관리를 더 철저히 하세요. 이 시기에 큰 병 안 걸리는 게 중요해요. 75세에서 80세, 이 시기는 퇴직금 사용 시기입니다. 금융자산 다 쓰고 나면 이제 퇴직금을 쓰기 시작하세요. 이 시기에는 의료비가 급격히 늘어나요. 암, 심장병, 뇌졸중, 이런 중증 질환 생길 확률이 높아요. 수술비, 입원비, 치료비로 몇 천만 원씩 나가요. 이때 퇴직금을 쓰는 겁니다. 15년 동안 모아둔 퇴직금으로 이 시기를 버티는 거예요. 80세 이후 이 시기는 부동산 활용 시기입니다. 퇴직금마저 다 쓰고 나면 집을 활용하세요. 영목이지 신청해서 매달 연금 받으세요. 집값이 3억이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이걸로 생활하면서 요양비나 의료비에 쓰세요. 이렇게 하면 90세 넘어서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자, 이 전략의 핵심이 뭘까요? 순서입니다. 연금부터 쓰고, 금융자산 쓰고, 퇴직금 쓰고, 부동산 쓰고. 이 순서만 지키면 노후가 20년 이상 여유롭습니다. 그런데 만약 거꾸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퇴직금부터 쓰고, 금융자산 쓰고, 집 팔고, 그럼 70세에 바닥나요. 그리고 연금만 남는데, 연금은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걸로 어떻게 살아요? 불가능합니다. 결국 자식한테 손 벌리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되거나, 폐지 줍거나, 순서 하나 잘못 써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절대 금지 1. 퇴직금으로 자식 결혼 자금 대주는 것. 자식 결혼은 자식이 스스로 준비해야 해요. 부모가 다 대줄 필요 없어요. 요즘 시대는 남녀가 각자 준비하잖아요. 반반 부담하고. 부모는 축의금 정도만 주면 됩니다. 300만 원, 500만 원, 능력껏. 퇴직금에서 5천만 원, 1억 주지 마세요. 그 돈은 당신 노후 자금이에요. 당신이 70대, 80대에 쓸 돈이에요.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당신이 나중에 자식한테 짐 되는 게 더 안 좋아요. 절대 금지 2. 저축해서 손주 양육비 되는 것. 손주 키우는 건 손주 부모가 할 일이에요. 조부모가 봐주는 건 좋아요. 사랑으로 봐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양육비까지 대줄 필요는 없어요. 며느리가 직장 다니려고 당신한테 손주 맡기면서 양육비 준다고 하잖아요. 그 돈 받지 마세요. 받으면 당신 저축이 줄어들어요. 그 돈 모아봤자 나중에 자식한테 다시 주게 되고, 차라리 안 받고 사랑으로만 봐주세요. 그리고 손주 키우느라 당신 건강 해치지 마세요. 60대, 70대가 어린아이 키우는 거 쉽지 않아요.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절대 금지 3. 집 팔아서 자식 집 마련해 주는 것. 당신 집은 당신 노후의 최후 보루예요. 자식 집은 자식이 스스로 마련해야 해요. 전세든 월세든 대출받아서든 자식이 알아서 해야 해요. 부모가 집 팔아서 자식 집 사주면 당신은 어디서 살아요? 자식 집에 얹혀 살 거예요? 그럼 자식한테 눈치 보고 살아야 해요. 차라리 당신 집 지키고 사세요. 그게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길이에요. 절대 금지 4. 연금 몰아서 목돈 만들려는 것. 어떤 분들은 연금을 쓰지 않고 계속 모아요. 나중에 목돈 만들어서 뭔가 하려고요.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연금은 매달 쓰라고 있는 거예요. 모아봤자 이자도 별로 안 붙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만 떨어져요. 매달 들어오는 대로 쓰세요. 그게 연금의 올바른 사용법이에요. 절대 금지 5. 노후 자금으로 사업 투자하는 것. 60 넘어서 갑자기 사업 시작하는 분들 있어요. 치킨집, 카페, 편의점 이런 거요. 퇴직금으로 창업하는 거예요. 10중 8구 망해요. 경험도 없고 체력도 딸리고 시장도 모르는데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망하면 퇴직금 다 날아가요. 노후 자금으로 투자 사업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안전하게 예금, 적금에 넣어두세요. 이자 적어도 원금은 지켜져요. 절대 금지 6. 보험 중도 해지하는 것. 평생 넣어온 보험, 중도 해지하면 손해봐요. 해지 환급금이 납입 금액보다 훨씬 적어요. 급하게 돈 필요해도 보험은 끝까지 유지하세요. 대신 보험 계약 대출을 받으세요. 보험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이자는 좀 나가지만 보험은 유지돼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갚으면 되고. 이렇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꼭 기억하세요. 이거 어기면 노후 파산 10년 앞당겨집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점검하고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첫째, 내 노후 자금 목록을 작성하세요. 종이에 쓰세요. 국민연금 얼마, 퇴직금 얼마, 저축 얼마, 개인연금 얼마, 부동산 가치 얼마 다 적어보세요. 그럼 내가 가진 노후 자금이 총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둘째, 현재 사용 순서를 점검하세요. 지금 뭘 먼저 쓰고 있나요? 퇴직금을 먼저 쓰고 있나요? 저축을 먼저 깨고 있나요? 연금은 모아두고 있나요?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셋째,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세요. 오늘 배운 올바른 순서와 비교해보세요. 내가 어떤 걸 잘못하고 있는지 찾아보세요. 넷째, 수정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세요. 이미 써버린 돈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쓸 돈은 바꿀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순서로 쓰기 시작하세요. 다섯째,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전략을 세우세요. 60대시면 아직 10년 이상 남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순서를 바꾸면 노후가 달라져요. 70대시면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바꿀 수 있어요. 부동산 활용, 영목이지 이런 걸 미리 준비하세요. 여섯째, 실천 체크리스트를 만드세요. 오늘부터 할 일을 적어보세요. 퇴직금 쓰지 않기, 연금으로 생활하기, 생활비 줄이기, 자식한테 안 주기 이런 거요. 매일 체크하면서 실천하세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 노후 자금 사용 순서입니다. 1순위, 국민연금과 공적연금. 2순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3순위,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4순위, 금융자산. 5순위, 퇴직금 일시불. 6순위, 부동산. 7순위, 자녀 증여 재산. 이 순서만 지켜도 노후 자금이 10년, 20년 더 갑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3가지. 첫째, 계속 들어오는 돈을 먼저 쓰고 한 번 쓰면 없어지는 돈은 나중에 쓴다. 둘째, 나이가 들수록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큰 돈은 나중을 위해 남겨둔다. 셋째, 자식한테 주는 것보다 나를 지키는 게 먼저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퇴직금 쓰지 마세요. 연금으로 생활하세요. 자식한테 무리하게 주지 마세요. 생활비를 줄이세요. 건강을 지키세요. 이것만 해도 노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순서를 알았으니 이제 안심하세요. 오늘부터 올바른 순서로 쓰면 90세까지도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고드립니다. 순서를 무시하면 10년 안에 파산합니다. 70세의 통장 잔액 3만원,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시면 오늘 배운 것 꼭 실천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 파산 신호 7가지를 다루겠습니다. 이미 파산 위기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신호를 미리 알아채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그리고 파산 직전에 할 수 있는 응급 대책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순서 지키시고 여유로운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